100여통이 넘는 부재중 전화. 화면을 봤을 때 숫자가 맞나 싶어서 눈을 비볐다. 근데 웃음이 나왔다. 진짜로 피식하고.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면 지수 언니한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결혼식에 오지 마. 네 날이 아니잖아. 전화도 아니고 설명도 없었다. 반짝이는 화면 위에 그 한 줄만 차갑게 박혀 있었다. 나는 그걸 3번 읽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고 제주도행 항공권을 검색했다. 손도 안 떨렸다. 그냥 이제 됐다 싶었다. 공항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홀짝이는데 진동이 왔다. 또 이게 시작이었다. 근데 진짜 이야기는 그 문자보다 훨씬 전부터였다. 우리 집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깔끔하게 정돈된 마당, 명절마다 맞춰 입는 한복, 앨범마다 넘치는 웃는 얼굴들. 동네 사람들 눈엔 그림 같은 가족이었겠지.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게 언니 지수 중심으로만 돌아갔다. 언니는 예쁘고 시끄럽고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눈에 띄었다. 나는 그 옆에 서 있는 조용한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언니가 친구들 불러서 파티를 열면 다음날 아침 카펫에 밴 종이컵 자국을 닦아내는 건 내 몫이었다. 부모님은 그걸 그냥 남매 간 역할 분담이라고 했다. 나는 일찍 배웠다. 이 집에서 내 가치는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치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그러니까 지수가 약혼했을 때 내가 뛰어들어 도운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웨딩 플래닝은 내 부업이 아니었다. 내 전부였다. 박아영 이벤트 기획사.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 일궈낸 회사였다. 낯선 사람들의 특별한 날을 위해 밤을 새운 게 몇 번인지 셀 수도 없었다. 언니한테는 그 모든 걸 무료로 드렸다. 수십 통의 통화, 새벽에 혼자 붙들고 있던 스프레드 시트, 머리가 빙빙 도는 업체 협상까지 전부.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번엔 언니가 나를 다르게 봐줄 거라고. 부모님도 드디어 나한테 그 눈빛을 보내줄 거라고. 언니한테만 늘 쏟아붓던 그 자랑스러운 눈빛을. 그게 내가 원한 전부였다. 그것 하나였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다면 끝까지 함께 있어줘. 내 노력이 언젠가는 진짜 자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다. 플래너로 불려가는 자리 말고 딸로서 앉을 수 있는 자리. 지금 생각하면 너무 순진했다. 사실 진실은 진작부터 눈앞에 있었는데 나만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거다. 엄마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던 말들이 있었다. 지수 힘들게 하지 마. 지수 날이잖아. 아빠는 내 사업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묘하게도 꼭 화제가 돌아갔다. 그분들한테 나는 전문가도 아니었고 인정받아야 할 딸도 아니었다. 그냥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사람이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그 감각이 더 또렷해졌다. 꽃 하나 고르는 것부터 업체 타임라인 조율까지. 내 시간을 통째로 쏟으면서도 스스로한테 주문을 걸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근데 마음 어딘가에선 계속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뭘 줘도 이 사람들한테는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균열은 아주 작게 왔다.
늦은 밤 핸드폰에 지수 이름이 떴다. 또 꽃집 얘기겠지 했는데 메시지는 짧았다. 플로리스트 최종 청구서. 네가 낼 수 있어? 처음 계약금이 부족하대. 부탁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었다. 내가 당연히 할 거라는 전제만 있었다. 화면을 멍하니 보다가 답장을 쳤다. 계약금은 내 성물이었어. 그 이상은 어렵겠다고. 지수 답장은 바로 왔다. 별거 아닌 걸 왜 크게 만들어? 그냥 돈인데. 자기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며칠 뒤 엄마한테 꺼냈다. 부엌 식탁에 마주 앉아서 아메리카노 향이 우리 사이에 퍼지는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엄마, 지수가 추가로 내라고 한 거 알았어? 엄마는 그 불편한 얘기가 나올 때 늘 짓던 한숨을 쉬었다. 지수도 지금 많이 힘든 거 알잖아.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또 그 말이었다. 조용히 있어라. 짊어져라. 언니가 빛날 수 있게. 속이 꽉 막혔는데 엄마 표정엔 미안함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빠한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목소리는 처음엔 따뜻했다. 아니, 살짝 들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아영아, 있잖아. 지수랑 준혁이 신혼집 계약금을 가족들이 조금씩 보태기로 했거든. 네 몫은 270만 원이야. 내 계좌로 넣어줘. 전화기를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아빠, 나 천천히 말했다. 나 결혼식에 초대도 안 됐잖아.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서서히 식었다. 이건 결혼식 얘기가 아니야, 아영아. 가족 얘기야. 자리 하나 때문에 언니 벌 주지 마라. 자리 하나. 내가 쏟아낸 시간도, 돈도, 자존심도 전부 그 말 한마디에 정리됐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다. 가슴 어딘가가 소리 없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진짜 나를 부순 건 그 다음이었다. 자려고 누워서 인스타그램을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사촌이 지수 브라이덜 샤워 파티 사진을 올렸는데 장소가 내가 몇 달 전에 직접 발품 팔아 찾아낸 그 한강변 카페였다. 내가 같이 골랐던 드레스를 맞춰 입은 들러리들,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는 얼굴들, 그 한가운데서 빛나는 지수. 캡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A팀이 예비 신부를 축하합니다. 나는 사진 안에 없었다. A팀 안에도 없었다. 앱을 닫았다. 목이 바싹 타고 손이 떨렸다. 슬픔이 아니었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뭔가. 피부 아래에서 전기처럼 웅웅대는 것. 분노였다. 결혼식 열흘 전이었다. 전화가 울렸다. 지수였다. 받자마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밴드가 취소됐어. 보컬이 아프대. 언니가 어떻게 해봐야지.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 너무 태연했다. 마치 내가 아직 웨딩 플래너인 것처럼. 자기가 나를 결혼식에서 지워버린 적이 없다는 것처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나 이제 네 플래너 아니야, 지수야. 잠깐 침묵이 흘렀다가 날카로운 목소리가 돌아왔다. 진심이야? 내가 얼마나 잊었는데 이렇게 찌질하게 굴 거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전화를 끊었다. 뚝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처음으로 내가 꺾이지 않았다. 그 고요함 속에서 뭔가가 선명해졌다. 이건 더 이상 결혼식 문제가 아니었다. 내가 얼마나 더 소모되고도 괜찮은 척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한참 천장을 바라봤다. 다들 나를 그냥 뒤에서 조용히 수습하는 사람 정도로 알겠지?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걸 붙잡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을 거다. 그 이후 며칠이 묘하게 흘렀다. 차갑고 날카로운 감각이랑 기묘할 정도로 맑은 정신이 동시에 내 안에 있었다. 오랫동안 나는 그냥 해결사였다. 요구가 오면 소화하고 불만이 쏟아지면 다 받아내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움직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라는 그 말, 브라이덜 샤워 파티에도 끼지 못하면서 돈은 계속 쏟아붓던 그 상황이 내 안에서 뭔가를 툭 끊어버렸다. 실 하나가 끊기면 천이 풀리듯이. 부엌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계약서, 청구서, 영수증. 지난 6개월을 지배한 종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전부 내 사업자 명의로 서명한 것들이었다. 박아영 이벤트 기획사, 웨딩홀, 케이터링, 플로리스트, 테이블 린넨 업체까지 빠짐없이. 당연한 거라서 별 생각 없이 해온 일이었다. 개인 계좌랑 사업 계좌를 섞지 않는 건 내 원칙이었으니까. 근데 이번엔 그 원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한 줄씩 천천히 읽다가 눈에 걸리는 문장이 있었다. 잔금 납부 기한, 행사일 7일 전, 기한 내 미납 시 계약 자동 해지. 다시 읽었다. 또 읽었다. 이 결혼식은 지수 것이 아니었다. 서류상으로는 내 것이었다. 그래도 확인이 필요했다. 민지한테 전화했다. 내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계약서 검토를 같이 해준 친구, 변호사였다. 시내 아메리카노 카페에서 만났다. 에스프레소 향이랑 계피 냄새가 섞인 공간, 낮게 깔린 대화 소리, 컵 부딪히는 소리. 파일을 테이블 건너로 밀면서 손이 떨렸는데 표정은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유지하려고 했다. 민지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겼다. 몇 분 후에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봤다. 아영아, 계약 당사자는 너야. 법적으로 모든 업체는 너한테 책임이 있고 잔금이 기한까지 안 들어오면 너한테 해지 권한이 있어. 계약금도 네 사업 계좌로 돌아오고. 그 말이 충격이었다가 안도가 됐다가 두 가지가 동시에 밀려왔다. 나는 무력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안 사라졌다. 걔네가 네 이름이랑 네 1위에 올라탄 거잖아. 민지가 한 말인데 말하고 나서 본인도 별거 아니라는 듯이 아메리카노를 홀짝였다. 근데 나는 그 문장이 어딘가 깊은 데 박혀서 종처럼 빠지질 않았다. 그걸 치워버리는 건 당연히 네 권리야. 치사한 게 아니라고. 이건 비즈니스라고. 그 말을 듣기 전까지 나는 이게 가족 일이라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오래된 습관처럼. 그날 밤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을 켰다. 당안의 빛이라고는 화면 빛뿐이었고 커서가 멈추지 않고 깜박거렸다. 이메일을 4개 썼다. 업체마다 하나씩. 화는 한 글자도 안 넣었다. 정중하게, 건조하게, 완전히 상우적으로.
8월 30일 행사 계약 당사자로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합니다. 본 메일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해지 통보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은 등록된 사업 계좌로 환불해 주십시오. 몇 번이나 다시 읽었다. 심장은 쿵쿵거렸는데 손은 떨리지 않았다. 발송 예약을 걸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결혼식 7일 전이었다. 노트북을 닫으니 방이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서 차 경적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근데 그 소음이 처음으로 내가 수습해야 할 무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저 멀리 있는 소리였다. 다음 날 아침에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아메리카노를 내리고 창가에 앉았다. 그냥 기다렸다. 오전 9시 정각, 이메일 4개가 조용히 나갔다. 폭발도 없었고 극적인 순간도 없었다. 정중한 작별 인사 4개가 세상 어딘가로 흘러들어갔다. 몇 시간 동안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업체 담당자들이 메일을 열고 읽고 어딘가에 전화를 거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천천히 그렸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지수 쪽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도 알았다. 도미노가 하나씩 쓰러지듯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셨다. 차분했다. 처음으로 나는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제일 먼저 전화가 온 건 웨딩홀 담당자였다. 웨딩홀 담당자 목소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분했다. 안타깝게도 박아영 이벤트 기획사 측의 해지 통보가 접수되어 예약이 취소 처리되었습니다. 라고 했다. 그게 전부였다. 짧고 사무적이었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묵직하게 들렸다. 정오쯤 나는 2번째 아메리카노를 들고 창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지수는 그 시간에 친구들이랑 네일 색상을 고르고 있었다고 했다. 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는 뭔가 착오가 생긴 거겠지 했을 거다. 근데 상대방 목소리가 정중하면서도 딱 잘라 말하는 순간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겠지. 1시간도 채 안 됐다. 케이터링, 꽃집, 비닐 식탁보 대여업체가 차례로 연락했다. 모두 같은 말을 했다. 정중하고 건조하고. 그래서 더 돌이킬 수 없었다. 내 전화기가 울린 건 그 직후였다. 지수였다. 2번 울리게 뒀다가 받았다. 스피커를 켜고 등받이에 기댔다. 대체 뭘 한 거야?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그 뒤로 어머니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가 뒤엉켜 들렸다. 소리만으로도 거실 전체가 난장판인 게 느껴졌다. 나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마지막 결제를 안 했을 뿐이야. 네가 나한테 결혼식에 자리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도 내일도 거기서 뺀 거야. 복수 때문에 결혼식이 다 망했잖아. 라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지수가 소리쳤다. 아니, 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망친 거야. 나를 지우고 이용하면서 내일은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때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아영,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결혼식이잖아. 당장 수습해. 못해요. 거의 부드럽다고 느껴질 목소리로 말했다.
계약은 이미 무효예요. 계약금은 전부 제 사업 계좌로 환불됐고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다. 나도 먼저 끊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뭔가 더 나올 것 같았다. 돈 돌려줘 라는 말이 거의 고함처럼 튀어나왔다. 아버지 목소리였다. 소화기를 귀에서 떼야 했을 정도로 컸다. 나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 돈은 처음부터 선물이 아니었어요. 사업이었어요. 저 이제 공짜로 일 안 할 거예요. 말을 내뱉으면서 이상했다. 목이 조여오지 않았다. 사과가 나오지 않았다. 변명도. 내 말들이 침묵 속으로 그냥 천천히 가라앉는 것 같았다. 무겁지도 않았다. 이상하게 가벼웠다. 그때 지수가 다시 터졌다. 울음이 날카롭고 분했고 거의 절박하게 들렸다. 손님들이 비행기 타고 오고 있다고, 준혁 가족은 이미 도착했다고 소리쳤다. 나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올렸다. 그런데 내 자리는 없었잖아. 지수야, 내 말 들려? 나를 지워놓고 내가 다 받쳐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울음이 도구로 바뀌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불쌍한 것 하는 말이 들렸다. 넌 항상 질투만 했어. 계약서랑 스프레드시트 끼고 혼자 늙을 거야. 지수처럼 사랑받는 사람은 절대 못 될 거야. 솔직히 그 말은 아팠다. 꽤 많이. 어딘가 정확하게 찔린 느낌이었다. 그래도 버텼다.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낮게 말했다. 그래도 나는 나한테서 받아가기만 하는 사람들한테 사랑 구걸하면서 살지는 않을 거야. 전화가 조용해졌다. 비명도 없고 울음도 없었다. 그냥 아무것도. 그 침묵 속에서 느꼈다. 이게 떼쓰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더 이상 이 가족의 발판이 아니라는 게 이제야 전달됐다는 걸. 내가 먼저 끊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게 제일 낯설었다. 그 뒤 며칠은 뭉개진 것처럼 흘렀다. 패닉 섞인 음성 메시지들, 화난 문자들, 협박 비슷한 것들. 아버지가 직접 아파트 앞까지 온 날도 있었다. 로비 문을 두드리며 내려오라고, 이 난리를 수습하라고 소리쳤다. 나는 불 끄고 창문 너머로 그가 결국 발길을 돌리는 걸 지켜봤다. 처음으로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식 날이 왔다. 정확히는 결혼식이어야 했던 날이. 지수와 부모님이 급하게 장소를 바꾸고 이미 예약이 꽉 찬 업체들에 사정하는 동안 나는 공항에 앉아 있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출발 안내 방송 소리가 귀를 채우는 가운데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리고 탑승권을 카운터 너머로 밀었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지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텅 빈 홀에 혼자 서 있는 지수. 꽃도 없고 음악도 없고 당겨주는 사람도 없는 그 공간에서 그 장면이 달콤하지는 않았다. 복수의 쾌감 같은 게 아니었다. 그냥 정이었다. 이용당하기를 거부했을 때 따라오는 딱 그 종류의. 핸드폰에 다시 진동이 오기 시작할 무렵 나는 이미 태평양 위를 날고 있었다. 새 메시지 40개,
부재중 전화 70통. 창밖으로 햇빛이 바다 위에서 눈부시게 부서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혼란이 내가 수습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걸 몸으로 이해했다. 단 한 번도 내 문제였던 적이 없었는데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다. 죄책감이 따라올 줄 알았다. 아니면 후회라도. 그런데 느껴진 건 그냥 공간이었다. 오랫동안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던 게 사라지고 드디어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소식은 조각조각 흘러들어왔다. 사촌 한 명이 믿기지 않는다는 투로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수의 결혼식이 허름한 뒷마당 잔치로 끝났다고. 다이소에서 사온 비닐 식탁보, 코스 요리 대신 치킨 배달, 하객 절반은 중간에 자리를 떴다고. 인스타그램에는 사진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올라온 흐릿한 사진 한 장에서 지수의 눈빛은 기쁨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리고 껐다. 부모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다. 긴 이메일이 왔다.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 우리를 망신시켰다. 지수의 날을 망쳤다. 한 번 읽고 삭제했다. 처음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았다. 답장할 필요를 아예 느끼지 못했다. 환불된 계약금은 내 사업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빼앗긴 게 아니라 되찾은 것이었다. 그 돈으로 다시 투자했다. 나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들을 새로 받았다.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들, 조건 없이 제 값을 치르는 사람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사업이 아니었다. 나만의 평온이었다. 제주도 해변을 걸었다. 해 뜨는 시간, 모래가 발밑에서 서늘했고 바다는 끝없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요구를 중심으로 하루를 짜지 않았다. 그냥 살고 있었다. 그냥. 걸으면서 할머니 생각이 났다. 가족 중에서 나를 진짜로 봐준 유일한 사람. 할머니는 늘 그 말씀을 하셨다. 네 가치는 네가 얼마나 많이 내어주느냐에 있는 게 아니야. 끝까지 자기 자신을 놓지 않는 데 있는 거야. 파도가 발목을 차갑게 적시던 그 순간 나는 그 말이 진짜로 무슨 뜻인지 처음으로 몸 안에서 알아버렸다. 그들은 나를 완전히 잃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는 것을. 가족이라는 건 낯선 사람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방식으로 상처를 준다. 어디를 건드리면 가장 깊이 들어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오랫동안 그 상처를 그냥 안고 살았다. 아무렇지 않은 척 멀쩡한 얼굴로. 그게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그게 더 무서웠다. 그런데 가끔은 용감한 선택이 무언가를 고치는 게 아닐 때가 있다. 그냥 걸어 나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순간이 있다. 나는 지수의 결혼식을 망친 게 아니었다. 내가 그동안 받쳐주던 걸 내려놓은 것 뿐이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았다. 내 가치는 처음부터 그들의 인정에 달린 게 아니었다는 걸. 그건 내가 정하는 거였다. 언제나 그랬다. 가족 안에서 지워지지 않으려고 버텨본 적 있다면 소속감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평온을 선택해 본 적 있다면 댓글로 남겨줘요. 진짜 다 읽어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구독도 눌러줘요.
다음 이야기가 지금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무언가를 건드릴 수도 있으니까.